네, 안녕하세요. 김종영입니다. 실제 5층 행사장은 너무 규모가 압도적이어서 조금 긴장했었는데 여기는 아담하고 좋네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블록체인 필드에 계신 분들이 블록체인을 이렇게 파면 팔수록 블록체인이 바꿔갈 미래에 대해선 더욱더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아이콘 팀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전 세션에서도 얘기 나왔듯이 지금의 어떤 그 크립토커런시들은 어떤 실사용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은 사실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점엔 실제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실제 워킹하는 프로덕트를 보여주고 그 프로덕트에 의해서 가치가 생겨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엔터프라이즈와 디앱 에코시스템을 위한 서로 상호 호환되는 어떤 플랫폼인 아이콘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아이콘은 이러한 그 상호 호환을 위해서 인터체인이라는 기법을 쓰고 있는데 어떤 이 인터체인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인터체인의 어떤 기술적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아이콘 프로젝트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콘 프로젝트의 어떤 비전은 저희의 그 제네시스 블락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콘 트래커라는 그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써 있는 문구를 보자 말씀드리면 그 리좀이라는 컨셉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언제나 중간에 있으며 사물들 사이에 있고 중간 존재라고 이거 인터메조 간주곡 같은 존재라는 뜻이죠. 이 문구는 그 철학자 들레즈와 가타리가 쓴 천개의 고원이라는 저서에 나오는 문구이고 저 아이콘 프로젝트 와이페이퍼의 첫 번째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 아이콘이 꿈꾸는 세상은 어떠한 중앙화된 지점 없이 어떠한 지점도 연결을 위한 중간 존재가 되고 그런 중간 존재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간 연결을 통해서 결국은 리얼월드와 현실 크립토 월드를 연결하는 것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한 그 저희 전략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실제 두 가지 테마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이제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어떤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컨센서스 알고리즘 등 여러 가지 테크니컬 요소들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 중요한 요소지만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사용자의 선택을 받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들이 어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가치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실제 비즈니스나 삶이 어떻게 변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미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거나 즉각적인 어떤 유저 어퀴시션이 가능한 서비스들로부터의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플랫폼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저희의 프로젝트의 목표인 하이퍼 커넥터 월드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전 세계가 모두 동의하는 하나의 거버넌스와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자꾸 포크화되고 거버넌스와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저희가 추구하는 방법은 각자가 합의하는 정도 수준 내에서의 다양한 거버넌스와 프로토콜을 인정하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이런 플랫폼들을 연결함으로써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컨센서스 합의의 가치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이 저희가 이때까지 구축한 아이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이콘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여러 뎁들을 지속적으로 저희 플랫폼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과 같은 어떤 대기업을 통해서 매스 어댑션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많은 크립토 펀드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콘 루프를 통해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업권에 구축한 캐피탈 마켓 컨소시엄에 구축한 코피아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 지속적으로 실제 블록체인이 리얼 서비스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 아이콘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터오퍼러빌리티와 블록체인 트랜스미션 프로토콜, 블록체인 간 연결을 위한 프로토콜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오퍼러빌리티가 무엇인지 얘기할 때 있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테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체인들 간에 어떤 밸류를 트랜스퍼하는 것을 이제 인터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이건 한 체인에서 거래되는 코인이나 토큰들을 다른 체인으로 연결해서 전송해서 그쪽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서로 간에 수합을 하게 하는 것이죠. 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사실 중앙화된 센트럴 업비트 같은 거래소들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인터체인을 통해서 중앙화된 거래소 없이 덱스 같은 걸 구현함으로써 연결하는 것들이 또 인터오퍼러빌리티 한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블록체인에 있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스테이트를 변경시킨다든지 그 스테이트를 쿼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인터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현재 블록체인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프라이빗이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의 서비스가 그 블록체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퍼블릭 체인을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는 게 인터체인을 통한 스케일러빌리티를 블록체인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하는 방식은 수평적인 호리존털 스케일러빌리티가 있을 수 있고 버티컬 스케일러빌리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버티컬 스케일러빌리티는 많이 알고 계시는 플라즈마와 같은 사이드 체인이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버티컬하게 스케일러빌리티 확보하는 방식은 그 상위에 있는 체인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빌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는 방식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서로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체인들끼리 연결할 때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더리움을 더 신뢰할 수 있으니 비트코인은 이더리움 밑에 붙여야 된다.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결국 이런 곳에는 자신들이 서로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체인들끼리는 인터체인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존 인터오퍼러빌리티 솔루션들을 기존에 있었던 솔루션들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BTC 릴레이 나와 있지만 그 2016년, 13년 그 옛날부터 사실 체인들 간을 연결하는 노력들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투웨이 패깅이라고 해가지고 한 체인에 있는 에셋을 다른 체인으로 옮겨서 프리즈 시키면 그 프리즈된 만큼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다른 체인에서 거래하는 투웨이 패깅 방식이 있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두 연결되는 체인이 서로 상대방 체인의 그 트랜잭션을 검증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SPB들을 체인 내에 구현함으로써 이제 제공이 가능한데요. 사실 자신 체인을 개발하기도 힘든 상황에 다른 체인을 검증하는 기능까지 개발해서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아토믹 스왑 같은 기술들이 나왔죠. 아토믹 스왑 같은 경우는 그 두 체인에 있는 자산을 서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 체인을 이렇게 교환하자는 방식인데요. 해시락 등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인데 실제 그 체인을 연결하는 교환하려는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대방을 모니터링하고 적합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기술적인 그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현실 세계에서 쓰기는 어려운 솔루션이었죠. 그래서 BTC 릴레이어 같은 릴레이어 방식을 통한 인터체인 방식들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릴레이어 방식은 BTC 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센시스타에서 이게 보여줬던 솔루션인데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글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구매하는 덱스 서비스가 이렇게 예제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셀러가 그 이더리움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더리움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제 프리즈 시켜 놓으면 프리즈 됐다는 그 프루프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전송하고 그 내용을 그 스크립트가 바로 셀러에게 자신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되면 그 셀러가 비트코인을 받았다는 그것도 프루프를 릴레이어가 그 이더리움에 전송함으로써 스마트 컨트랙트를 그 프루프로 실행시킴으로써 그 바이어에게 이더가 가는 결국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데요. 이 릴레이어를 쓰는 방식은 사실 기존의 아토믹 스왑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 세계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블록체인 밖에서 어떤 릴레이어라는 주체가
주체가 이런 거를 리워드를 받아서 성실히 할 거라는 인터체인을 함에 있어서의 좀 해결을 블록체인 밖에서 하고 있다는 어떤 비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인터체인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죠. 인터체인 프로젝트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코스모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이런 릴레이어 방식을 블록체인 레이어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역시 릴레이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두 체인 간의 그 메시지를 IBC 패킷과 그 레시브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걸 제한하고 있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메시지들의 큐를 만듦으로써 그 순서를 보장함으로써 실제 메시지들이 꼬이지 않게 처리될 수 있는 것들 제한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인터체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인터체인이 되면 퍼블릭 블록체인들끼리는 덱스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체인으로 하나의 체인의 에셋을 다른 체인에 보내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퍼블릭 체인들을 인터체인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들은 한 체인에서의 가치, 어떤 토큰이나 코인의 가치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다른 체인으로 보내서 거래하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인터체인의 가치는 아직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어떤 킬러 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 만들어진 서비스가 실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가 실제 가치를 전달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도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는 내용들이 그 어떤 주체들이 현실 세계 그거에 따라서 그 작동하는 것을 보증을 하고 있어요. 실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의 문제점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오라클 프로그램인데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어떤 스테이트가 아무리 변해도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크립토는 크립토끼리의 스테이트가 변해도 현실 세계에는 전혀 스테이트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지민송 같은 비트코인 옹호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오라클 솔루션들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만들고는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엔터프라이즈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구축한 그 블록체인 서비스를 인터체인을 통해서 퍼블릭 체인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융투자업권에 구축한 체인 아이디 같은 서비스,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사용자 인증이 적용된 KYC가 적용된 체인 아이디 서비스를 증권사 서비스 쓸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KYC를 할 때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체인을 쓴다든지 이렇게 퍼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파이낸셜 어떤 상품들을 그 블록체인 파이낸셜 서비스만 쓰는 게 아니라 퍼블릭 체인에서도 그 금융 상품을 사용할 수 있게 퍼뜨려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 퍼블릭 체인에서의 그 오라클 프로그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제 BTP입니다. 저희는 그 BTP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 인터체인을 구현하려고 하는데요. BTP의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는 연결된 블록체인들 간의 그 메시지를 코디네이트 해주는 넥서스라는 허브 체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허브 체인은 연결된 블록체인의 SPV나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연결된 체인들 간의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것들을 넥서스에선 다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사실 그 이더리움이나 다른 프로젝트 크로스 샤드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샤딩을 할 때 샤드된 체인들끼리 상대방 체인을 시뮬레이션 시켜서 스테이트를 락킹시키고 스테이트를 커밋하는 방식의 샤딩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간에서 다 그 BTP 메시지를 코디네이트 하기 때문에 모든 메시지들이 중앙에다 다 트랜잭션을 그 한 거래별로 묶어가지고 아토믹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릴레이어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릴레이어를 누가 하느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각 연결된 체인이 대표자를 뽑는 C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C랩들이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그 인터체인 메시지들 성실하게 다른 체인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 제가 말로 설명드릴 프로세스를 이제 도식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넥서스에서 연결된 체인 AB에 있는 그 트렌드 스테이트를 변화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SPV나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각 체인에 BTP 리퀘스트로 던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 스테이트들을 검증을 하고 검증한 게 맞다면 그 스테이트를 락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락했다는 내용을 다시 리스판스로 넥서스 체인에 전달하게 되면은 그 내용들을 락킹이 완료됐다는 것을 자신의 증거로 등록하고요. 그 내용을 갖고 다시 커밋을 하게 되면 변경된 내용들이 실제 체인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어떤 BTP 메시지들의 이제 예인데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커밋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리퀘스트는 보시면 뭐 소스 블록체인 아이디와 타겟 블록체인 아이디가 들어가고 또 이제 그 여러 메시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트랜잭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 트랜잭션들의 시퀀스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에는 그 BTP 리퀘스트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웃풋은 자신이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들어 있습니다. 이 리퀘스트를 가지고 자신의 연결된 체인에 보내면 각 체인에서는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실제 검증하고 그 검증한 내용이 리퀘스트에 있는 아웃풋과 맞다면 검증한 결과를 이제 리스판스를 담아서 다시 넥서스에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다시 확인됐다는 것을 다시 커밋 메시지로 전체 그 코디네이트된 체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BTP의 특장점을 좀 몇 가지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트랜잭션을 하나의 A에서 B로 뭘 보낸다는 하나의 트랜잭션이 아니라 A에서 B가 어떤 상태면 C를 어떻게 한 다음에 D를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트랜잭션 단위로 상위 레벨로 굉장히 묶어서 아토믹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 넥서스를 통해서 코디네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모든 메시지들은 중앙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그 체인들 메시지가 많아도 동일한 시간 내에 다 BTP가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넥서스에서 모든 것을 코디네이트 하기 때문에 넥서스의 어떤 하이트로 타임아웃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물론 1대1 간의 어떤 메시지 전달하는 것은 기존의 코스모스나 폴카다처럼 그냥 일반적인 릴레이 방식과 동일하게 됩니다. 뭐 좀 현실적인 가상의 예를 들어서 이 기존의 릴레이어 방식과 이 BTP가 적용된 릴레이어 방식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예는 어떤 환자가 자신의 신원 정보를 갖고 그 의료 정보를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나리오예요. 저희가 사실 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을 구축한 블록체인들인데 향후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사용자가 병원 그 인슈런스 블록체인에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체인 아이디와 그 메디컬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금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신원이 맞는지 그리고 이 메디컬 데이터가 맞는지를 이 BTP 이제 인터 체인을 통해서 다른 체인에 요청을 하는 것이죠. 지금 모든 건 넥서스를 통해서 중간에 허브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리퀘스트를 그대로 허브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넥서스에서는 이 병원의 그 체인 아이디 정보, 신원 정보와 메디컬 정보를 다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각각 전송될 때마다 계속 블록체인 컨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확인하고 릴레이 방식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 병원 블록체인에서는 자신이 체인 아이디의 베리파이는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금융투자업권 쪽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 넥서스에 다시 또 리퀘스트를 요청하게 되고요. 그 내용을 다시 금투어 블록체인에 요청하고 금투어 블록체인에서는 체인 아이디 검증한 결과를 다시 넥서스 통해서 병원 블록체인에 전달을 하죠. 그럼 병원에서는 이 사람의 신원이 확인됐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그 메디컬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을 한 내용을 갖고 다시 보험사 체인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총 9번의 블록 컨펌이 최소한 일어나야지만 이 메시지가 인슈런스 블록체인까지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BTP를 적용하게 되면은 똑같이 인슈런스 블록체인에서 그 보험금 청구 요청을 받았을 때 체인 아이디와 메디컬 데이터가 포함된 그 인슈런스 클레임 리퀘스트를 넥서스 체인에 보내게 됩니다. 그럼 넥서스 체인에서는 그 메시지를 다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죠. 체인 아이디가 맞으면 그 다음에 그 메디컬 데이터가 맞는지를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그게 다 정상이라면 각각의 체인에 베리파이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리파이한 결과가 그 체인에서 각각 다시 그 블록체인의 합의를 통해서 다 검증이 되면 검증 결과를 넥서스 체인이 받게 되죠. 그러면 이 확인했다는 내용들을 다시 넥서스에 등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슈런스 블록체인에 던져주게 되면은 이 앞서의 9번 1대1 릴레이 방식에서 9개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5단계로 이제 줄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연결된 블록체인 수가 늘어날수록 계속 차이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스테이트를 베리파이만 하는 아주 간단한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는데요. 현재 어떤 그 PBFT, BFT 방식의 블록체인들이 보통 수초 내에 컨펌을 내기 때문에
초당 1초당 컨펌이 일어난다면 앞서 9단계에 일어났던 것들은 총 9초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BTP를 쓰게 되면 5초 내에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런 BTP에 현재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그 어떤 스테이터스를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이때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BTP 1.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넥서스에서 연결된 체인들을 시뮬레이션 시킴으로써 그 내용을 가지고 트랜잭션들을 코디네이션 하는 방식이고요. 이 부분들은 BTP 1.0이고 그 전에 저희는 이제 그 BTP 0.5라고 해서 기본적인 1대1 릴레이 방식의 토큰 익스체인지는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BTP 0.5는 빠른 시일 내에 제공이 될 것이고 1.0은 실제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이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 팀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BTP 1.0도 블록이 5번 1초에 컨펌된다 하더라도 4, 5초씩 걸리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를 현실 세계에 쓰려면 사실 수초 내에 처리가 돼야지만 BTP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BTP 2.0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TP 2.0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부분은 아직 이제 굉장히 연구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플라즈마 이더리움에서 플라즈마에서 쓰고 있는 스테이트 양킹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 각 체인에서 실행한 내용들을 시뮬레이션하고 그쪽에 확인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아예 스테이트와 컨트랙트 자체를 땡겨와서 자신이 다 스테이트 채널에서 모든 거를 스테이트 동안 쭉 진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스테이트 채널을 본 채널에 반영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은 넥서스에서 어떤 BTP 리퀘스트가 왔을 때 그 체인에 바로 BTP 리퀘스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스테이트 채널을 통해서 A와 B, C 간의 통신을 BTP를 하는 거라면 그 내용을 넥서스에 계속 컨펌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스테이트를 빼서 셋이 만들어진 스테이트 채널을 만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리고 그 체인이 변화시킬 연결되는 체인의 어떤 스테이트들을 다 양크해 와서 그 스테이트 채널에다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결된 체인과 직접 컨펌 받을 필요 없이 스테이트 채널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컨펌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정상적인지는 인터벌하게 한 번씩 본 체인의 스테이트 채널들을 계속 반영, 커밋함으로써 정상적인 스테이트 채널이 됐는지는 확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 넥서스와 본 체인에서의 어떤 컨펌 과정이 다 빠지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100만 TPS 이상의 BTP를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BTP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저희가 그 넥서스라는 플랫폼이 계속 이게 만들어지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그 넥서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제 넥서스 아이콘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도표인데요. 넥서스는 멀티 채널 피처를 이용한 그 기본적으로 샤드된 네트워크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위한 채널, 이 BTP를 처리하기 위한 채널, 그리고 덱스를 위한 채널 이런 것들이 다 적층돼 있고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체인들 간에는 샤드된 스테이트들을 서로 계속 합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BTP는 앞서 좀 기술적인 설명드렸던 그 BTP 방식대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IISS는 넥서스에서의 그 노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텐시브 시스템을 단순히 어떤 스테이크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제 컨트리뷰션 했는지를 스코어 점수제를 만들어서 그 점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연결된 체인들 간에는 기본적으로 덱스가 제공되고요. 또 기본적인 온체인 거버넌스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저희 블록체인은 멀티 채널 피처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멀티 채널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 수직적인 스케일러빌리티는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일종의 이제 예를 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별로 ICX 어드레스별로 ICX가 저희 아이콘에서 쓰고 있는 베이스 코인인데요. 어드레스별로 체인이 샤드돼 있으면 각 어드레스가 서로 겹치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채널에서 독립적으로 다 실행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은 ICX 주소를 같이 쓸 때만 서로 체킹하고 그런 내용들을 웨이트하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샤드 방식인데요.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아이콘의 어떤 트랜잭션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그 수수료 내는 모델은 현실적의 비즈니스에 잘 맞지 않다는 거는 아마 여기 계신 개발자분들은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솔루션을 많이 찾으실 텐데 저희는 이제 비슷하게 이더리움의 가스와 같은 스텝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트랜잭션 피 단위이고요. 펑션 콜하고 데이터베이스 쓰고 어떤 인풋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수수료가 매겨지지만 이 수수료를 사용자가 꼭 이더리움처럼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제공자가 내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비율도 레이쇼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스텝을 실제 ICX로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ICX를 스테이킹 시켜 놓으면은 버추얼 스텝이라는 가상의 스텝이 생겨나면서 그 스텝으로부터 수수료를 다 차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스마트 컨트랙트 서비스를 만들려는 팀들이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개발 환경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이제 스코어라는 저희 아이콘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도 스코어라는 독자적인 실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현재 그 파이썬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짤 수 있게 하고 있고요. 파이썬 랭귀지가 개발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고 직관적인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짤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또 개발해 보시는 개발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개발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항상 자기가 짠 스마트 컨트랙트를 블록체인에 올리고 블록체인에 올려서 다 컨펌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컨펌 된 걸 이렇게 디버깅 해보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불편한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뭐 안드로이드나 iOS 개발할 때도 실제 폰이 없어도 개발 툴 내에서 시뮬레이터나 에뮬레이터를 제공해 준 것처럼 블록체인의 노드를 에뮬레이션 해주는 기능을 담고 있는 개발 툴을 티베어스라는 개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티베어스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고 실제 블록체인에 전개할 필요 없이 다 어떤 수수료라든지 코드를 다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스마트 컨트랙트는 또 티베어스를 통해서 테스트넷이나 메인넷에 바로 전개를 하시고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미 이제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그렇듯이 오픈 소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GitHub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코어뿐만 아니라 티베어스, 뭐 BTP든 많은 그 연구한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오픈 소스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컴포넌트들의 이제 목록인데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SDK는 자바 SDK, 그 파이썬 SDK가 제공이 되고 또 파이썬은 CLI 툴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티베어스 블록체인 개발할 수 있는 또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할 수 있는 티베어스도 오픈소스도 제공되고요. 이제 코어 모듈로는 저희는 이제 LFT라는 좀 PBFT를 개선한 합의 알고리즘 쓰고 있는데 LFT가 지원되는 코어 블록체인 엔진은 루프체인 다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고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전개하고 ICX를 처리하는 아이콘 서비스 모듈이 또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티즌 노드라고 해서 이제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이제 풀 노드로 싱크가 되고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갑 같은 경우도 사실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라면은 블록체인 코어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개발 뭐 환경이라든지 월릿이라든지 모든 걸 다 제공해야 되는데요. 뭐 현재로선 저희가 이 월릿들도 다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롬 플러그인 형식의 데스크탑 지갑도 제공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iOS 지갑도 오픈 소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 나노S 레저사의 나노S 같은 그 어플리케이션도 오픈 소스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뭐 컴포넌트들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아이콘X가 바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지갑인데요. 기본적으로 아이콘은 그 인터체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블록체인 커런시들을 동시에 하나의 지갑에다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뭐 사용성 UX를 개선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바로 뭐 실행해보고 전개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도 다 아이콘X 지갑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콘 트래커라는 그 아이콘 메인넷의 그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익스플로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콘네스트라는 실제 그 어떤 뒤에 프로젝트들이 모두가 똑같이 만들고 있는 크라우드 세일 코드, 토큰 코드들을 단순히 이제 버튼 클릭만으로 좀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아이콘 네스트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뎁 프로젝트들은 사실 뭐 자신들의 클라우드 셀 코드는 한 번 만들고 어떤 재활용할 필요가 없는 코드들인데, 이런 경우는 이런 아이콘 네스트를 이용하면은 손쉽게 클라우드 ICO 및 뭐 그 토큰들을 유통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저희 오픈 소스 된 항목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IIP라는 그 Improvement Proposal 기능이 있어서요. 여기서는 뭐 자바의 JCP나 이더리움의 그 EIP처럼 프로젝트의 개선 사항들을 프로포절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논의와 실제 개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그 ERC20와 같은 뭐 스탠다드 토큰 규격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721과 같은 NFT 토큰에 대해서는 현재 드래프트 상태, 그리고 또 이게 다 저희만이 올린 게 아니라 뭐 여러 서드 파티들이 프로포즈에서 올리고 있는데요. 또 네이밍 서비스 ENS와 같은 그 아이콘 네이밍 서비스에 대한 IIP 역시 뭐 포탈 네트워크 같은 회사들이 프로포절하고 현재 리뷰 단계에 있습니다. 또 이런 개발자들이 개발을 블록체인 어떤 스마트 컨트롤 개발함에 있어서 뭐 필요한 정보들을 좀 한 곳에 집대성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디벨로퍼 포탈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디벨로퍼 포탈은 icondev.io에 접속해 보시면 처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 스코어를 저희 스마트 컨트랙트를 스코어라고 부르는데요. 스코어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또 개발자 커뮤니티들, 그리고 아이콘의 뎁들, 또 테스트넷이나 메인넷에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내용들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저희는 또 그 어떤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 서포팅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바로 디블락이라는 그 VC 암을 통해서 엑셀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뿐만 아니라 실제 토큰 이코노미나 이런 걸 뭐 리걸 서포트까지도 하고 있고요. 향후에 뭐 네트워킹 서비스뿐만 아니라 향후에 뭐 OTA라든지 파트너십까지도 서포트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아이콘 재단에서는 ICX 스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경험했었던 어떤 ICO의 어떤 경험담이라든지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서포트들을 ICX 스테이션을 통해서 뎁틀 팀들에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블락이 한국에서의 ICX 스테이션을 오퍼레이션하는 주체고요.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 ICX 스테이션이 운영되고 있고 도쿄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며 곧 싱가포르에서도 이 ICX 스테이션이 런치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아이콘 프로젝트를 좀 설명드리고 인터체인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퍼블릭 체인과 프라이빗 체인을 계속 연동함으로써 어떤 인터체인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어떤 퍼블릭 체인에서의 사용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저희는 엔터프라이즈나 프라이빗에서의 그 실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결국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된다면 블록체인에 의해서 어떤 가치를 세상이 알아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 계신 모든 개발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체인인 경우 SPOF 지점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드물게 발생하는 메인넷이 장애가 날 때마다 서비스가 장애가 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스코어로 구현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쪽이 이더라면 트랜잭션 시도로 계속 가스비가 나가는데 트랜잭션은 계속 페일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릴레이어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줄 때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블록체인들을 연결할 때 그 C랩이라는 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그 각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이제 뽑도록 했습니다. 이 릴레이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그거를 이제 릴레이어 C랩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고, 그러면 C랩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면 새로운 C랩을 선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런 페널티를 아이콘 네트워크에서의 페널티는 사실 C랩으로에서 지위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이제 못 받는 것이지만 자신들 커뮤니티의 페널티는 자신들의 어떤 거버넌스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릴레이어는 보통 하나의 어떤 노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보통 캔디데이트를 둔다든지 뭐 여러 개를 두고 서로 경쟁하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릴레이어로 싱글 페일러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